예, 이제 지금부터는 녹화됩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오늘 그 응용경제학회 그 2021년 첫 번째 원래 세미나고요. 1월 원래 세미나 이완흥 박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 주제 가지고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먼저 화면 공유하고 잠깐. 예, 제가 공유할 수 있게 네. 전환 드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공유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참가자에게 이완흥 박사님한테 포스트 넘기는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방학하니까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학기 중에 많이 썼는데 그 사이 뭐 예, 제가 이거 할 동안 박사님 일단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렇게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는 연구가 노년층의 배우자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끼치는 영향인데요. 저희 연구가 아직까지는 좀 더 프리리미널리한 리절트도 많고 좀 아직까지 리서치 디자인이 저희가 원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 연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연구 내용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프리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박사님 이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이제 보입니다. 예. 네. 예. 네, 잘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한국에 있는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상자들의 인지 능력을 이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MMSE 지수를 모든 회차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들의 인지 능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데 유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을 했고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사별을 경험한 그 중고령자들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기 위함인데요. 그 고정효과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불평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이제 그 가정이 사별을 경험한 관측치가 사별을 경험하지 않는 관측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인지 능력에 대해서 추세가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별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보면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인지 능력의 궤적에도 사별 전에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의 위배 여부를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이제 그 예측하지 못한 사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중고령자를 식별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별이라는 거를 이제 외생적 사별 충격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외생적 사별 충격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선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에버리지 트리먼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사별을 경험한 고령자의 경우에 사별을 경험하기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의 인지 능력이 약 0.65 점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지 능력 점수는 그 고령화 패널에 나와 있는 MMSE 점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평균값이 한 27점 정도 됐는데 이 평균값을 고려를 했을 때는 2.4%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중고령자의 은퇴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0.23포인트 감소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 게 이제 사별 효과의 이질성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별의 효과가 성별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 그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하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사별이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본 게
사별의 효과를 이번에는 이제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그룹을 쪼갠 다음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0분 이내에 근접해서 거주하는 자녀나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그룹은 30분 이내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를 구분을 했고요. 각 그룹별로 사별의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효과의 추정치는 각각 마이너스 0.83, 마이너스 1.17, 그다음 0.0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희는 되게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별 경험 이전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사실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관측지의 특성을 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뭐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뭐 사별을 경험한 개인의 인지능력 저하의 위험을 뭐 경감시켜준다는 인과적인 해석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나 교육 수준, 가구 소득에서 차이가 존재를 했는데 뭐 이를 통지한 이후에도 뭐 그룹별로 사별 경험의 효과가 통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된 사별 경험의 효과가 질적으로 다른지 살펴봤는데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소한 그 동거 여부에 따라서 나왔던 효과가 그룹별로 관측 가능한 특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뭐 자녀와의 거주 여부가 뭐 처치 효과의 차이를 야기했다는 해석을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연구의 이제 프리뷰였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인데요. 좀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배우자의 사별 경험이 건강 상태에 끼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별과 뭐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연구들을 보면은 사별이 이제 사망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별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사별이 뭐 관절염과 당뇨병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입원 확률과 뭐 입원 기간의 증가에도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들은 저희 연구랑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사별과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 에럴의 2018년 연구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사별이 노년층의 인지 능력의 감소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장 에달 2019년 페이퍼인데요. 그 인지 능력에 단기간의 영향은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류 에달 20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가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률 효과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추정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관측 가능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별 경험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지 않아가지고 사별의 단기와 장기 효과의 차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별 효과의 일치성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내생성 문제를 엄밀히 통제하는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한국 자료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화적 컨텍스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배우자 사이의 의존성이라든지 뭐 역할 부담,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가지고 한국의 경험을 이벨리에이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특히 이제 뭐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같은 경우에 그 고소득 국가로 정의되는 국가에서 60세 이상의 1인 가구의 비중은 26.5%였는데요. 그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고소득 국가인 홍콩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2.1, 15.5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의 동거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한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네, 뭐 뒤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듣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게 사별로 인한 그런 뭐 인지 능력 저하가 있다면 그게 진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옆에 누군가가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 때문인지 명확하게 좀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뭐 고려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황혼 이혼처럼 사망은 아니지만 헤어져서 혼자가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뭐 그 두 그룹을 또 비교해본 뭐 연구 같은 게 있나요? 그거를 비교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제 모형에서 그래서 이 추정식을 보면은, 그 사별이 위도우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디보이스가 있거든요.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디보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따로 리포트는 하지 않았는데, 그 디보이스드 된 그룹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CIT는 이제 그 개인 I의 T 시점의 인지 능력의 수준인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KMMSE 스코어라고 치매를 간편하게 판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대리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widowed IT는 그 T 시점에 개인 I가 사별한 상태일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고요. 다만 이제 좀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게, 그 widowed IT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 패널이라는 게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widowed I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기의 조사 시점부터 당해의 조사 시점 사이에 이제 혼인 상태가 사별로 변한 경우에 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별을 보고한 응답자들의 경우에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됐을 때가 사별 이후 경과된 시점이 최소 0일부터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밀하게 이 사람이 사별을 경험한 지 며칠이 됐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건 어렵고요. 2년 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좀 엉성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아예 동시적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메인 그 분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메인 분석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형인, 그러니까 사별 이후에 그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하다는 좀 더 그 추가적인 모수적인 리스트릭션을 제약을 준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박사님, 이제 네, 저기 혹시 위도우드가 된 다음에 그 데이터 서베이에서 드랍 되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위도우드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 어트리션이 사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저희가 만약 장기적인 있으면은 그 추정치가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있으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그냥 나가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게 제가 여기서 지금 페이퍼에서만 좀 설명을 해놓고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좀 샘플을 구성을 할 때 좀 애초에 첫 조사 시점이 2006년인데 2006년 시점에 정상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부터 치매 걸린 사람들까지 다 표본에 넣어가지고 구성을 했으면은 좀 더 사별이랑 그런 어트리션과의 관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파라미터가 widowed IT인데, 이거는 이제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텀인 디보스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I가 이온화 상태일 경우에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XIT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 통제 변수로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고령화 연구 패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화 패널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인 통제 변수로 뭐 응답자의 사회 활동, 뭐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경제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거를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사실 그 모든 변수들 통제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앵그리스트가 말하는 그 나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별 경험에 영향을 받는 그 매개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이 경험에 의해서
음주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음주 변수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 그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 나쁜 통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터레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트롤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 결정된 변수들만을 가지고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는데 제 컨텍스트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그 나쁜 통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통제 변수들만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 잠재적 통제 변수들이 사별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인지 능력하고 그 사별 잠재적으로 연관이 있을 법한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선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형 1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별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할 때 매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열을 보시면은 그 음주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그 사별 이후에 음주를 할 확률이 약 5.8%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아래 보시면 표본의 평균값이 41.1%라 나와 있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14.08에 이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면은 나쁜 통제 변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3번에 나와 있는 뭐 참여하고 있는 모임 여부, 6열의 ADL 지수, 7열의 ADL 지수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열 보시면 그 노동 여부도 사실 사별 이후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나중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별 이후에 노동을 하는 그 여부가 유의미하게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노동 여부도 마찬가지로 통제 변수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3개의 변수로만 통제 변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이벤트 스터디 모형인데요. 그 사별 경험 이전에 인지 능력의 추세가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사별 경험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람다 t without ij는 더미 변수로서 해당 연도가 배우자 사별을 보고한 당해 연도, 혹은 뭐 제2년 전, 제2년 후에 따라서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t의 추정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전략이 뭐 적절한지, 그리고 사별 경험의 장단기적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표본의 기초 통계량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총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관측치가 27,249개고 종속 변수랑 뭐 설명 변수랑 그리고 이제 2006년으로만 이루어진 프리디터민드 베리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실증 분석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average treatment effect에 이어서 모형 2를 사용을 해가지고 추정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 모형에서 이제 베이직한 추정치가 2열이 나와 있는데요. 2열은 이제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을 약 0.46 정도 감소를 시키고 1% 수준에서 유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1열의 확률 효과 모형을 보면은 추정치가 0.71로 고정 효과에 비해 좀 크게 추정이 됐고요. 이는 이제 그 류 에덜에서 나왔던 추정치하고 질적으로 동일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열은 제가 이제 인지 능력하고 사실은 연령하고 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이의 사별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 능력과 나이의 관계를 고려하고자 만든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치매 현황이라고 2019년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연령별 치매 환자들 살펴보면은 그 연령별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대개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다가 70살부터 74세 구간에서 급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85세 이상 되는 초고령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사별 시점이 연령에 따라서 효과가 이질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저희 데이터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 중에서 이제 5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첫 보고한 시점이 71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1세 이하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랑 사별 경험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인터랙션 텀을 넣어가지고
모형을 다시 추정을 한 거고요. 그 추정을 한 거 보면은 이제 그 추정치는 마이너스 0.65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까 추정치 2열과 비교해서 크게 나왔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71세 이전에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추정치는 이제 0.379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충격의 크기가 낮을 수 있으면 이제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모형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인터랙션 텀을 넣은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쭉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열부터 8열까지는 그 KMMSE라는 점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진압력, 단기 기억, 집중 및 계산, 장기 기억,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개의 항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항목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거는 집중 및 계산, 그다음 장기 기억이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점이 9점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이 KMMSE 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게 언어 점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점수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려도 가장 늦게 파기가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 사별을 경험하였을 때 그 나타나는 인지 능력의 변화 자체가 그 치매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패턴하고 좀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사별을 경험하는 게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별을 경험하기 이전에 인지 능력의 변화의 추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점은 사별하기 제2년 전이나 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별을 처음 보고한 조사 시점에 바로 직전 조사 T-2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별을 처음 보고한 연도를 0으로 정의를 하고 사별 경험의 발생은 검은색 실선으로 -2와 0 사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 95% 어퍼랑 로우를 표시를 해놨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사별 전의 인지 능력은 그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의 값을 가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양의 값이 평균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2년 시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효과가 급속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8년이 지난 경우에는 마이너스 1.595로 평균적인 수치인 0.455에 비해 3.51배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저희 샘플에서 이제 사별을 경험한 지 8년 경과한 중고령자의 경우가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 오차가 크게 추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박사님, 저기 네. 나이는 컨트롤이 지금 안 된 건가요? 나이. 나이 컨트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모형에서 표시가 안 됐네. 예, 나이랑 이어 이펙트 컨트롤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그 나이가 점점 들수록 떨어지는 거는 맞죠? 예, 그거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을 경험하면은 더 떨어진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에 요 뭐라 그러나 인터셉트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군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별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질성 분석이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우선은 이질성 분석을 할 때, 제가 할 때는 사별을 경험을 하는 게 저희가 첫 조사가 2006년부터 2년마다 시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별을 처음 경험한 시점이 2008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별 발생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2006년인데요. 200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표본에
소득에 따라 표본을 분리를 해가지고 모형 1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 표본에 포함된 가구들이 노년층 중심이기 때문에 그 노년층의 중위소득의 의미가 전 국민 상대에서 중위소득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 여부에 따라서 표본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피니션이 이제 중위가족 소득의 전 국민 레벨에서 중위가족 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정의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 빈곤 가구를 정의를 하고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추정 결과를 사별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그게 2열과 3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빈곤 가구 그룹의 경우에는 그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절대값도 크게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4열과 5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열이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 가구가 아닌 그룹인데 이 그룹을 추가적으로 쪼개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지 않은 가구의 연간 소득의 격차가 되게 넓게 분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지 않은 가구를 이 샘플 안에서 중위 50%를 잘라가지고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4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5열은 3천만 원 초과하는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효과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 효과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좀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그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득자가 사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이유를 왜 그렇게 됐을까를 분석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뭐 함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장에 넘어가 가지고는 소득별 일일성에 따라서 사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개 변수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와의 거주 여부에 따른 사별 효과의 일질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을 나눌 때 그 프리디터미인드 변수인 2006년을 기준으로 자녀와의 거주 여부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여기서 그룹 1은 그 30분 이내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자녀나 혹은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그룹 2는 근접하여 거주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룹 1과 그룹 2의 경우에 사별 경험 이후의 인지 능력 저하 정도가 마이너스 8.3, 0.83, 마이너스 1.17로 평균 추정치 0.652보다 크게 추정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자녀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던 2006년에 그룹 3의 경우에는 양해값인 0.016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받아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그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에 자녀와 같이 거주를 하면은 뭐 인지 능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해당 가구가 가지고 있는 관측 가능하거나 혹은 관측 불가능한 어떤 특성을 배리하는 변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상적으로는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보세요?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처치랑 네? 통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처치 그룹은 자녀와 같이 거주하게 하고 통제 그룹은 자녀와 같이 거주하게 못하게 하는 이제 RCT가 필요한데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좀 더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5.1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떤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제 그 저희 메인 분석에서 세 번째는 이제 강건성 질문이 하나 분석입니다. 있는데,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자녀와 동거 여부는 변수가 있는데 혹시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재혼을 했던 아니면 뭐 동거를 하고 있던 뭐 그런 변수도 있나요? 네, 그 결혼 상태가 변화를 다시 사별했다가 다시 결혼으로 바뀌면은 그걸 네.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기회가 안 납니다. 그게 제가 고려를 한 건지 아니면은 사별을 갔다가 다시 재혼한 케이스가 없어서 고려를 안 한 건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무튼 그 변수는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그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음, 게 이게 뭐 슬픈 얘기인지 기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만나는 분이
있으면은 또 효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예, 한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배우자 말고 다른 가족 이런 거는 안 나오죠. 다른 가족과의 사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충격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해갖고 인지 능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사별 말고 다른 가까운 가족과의 뭐 그런 뭐 사별 또는 사별에 준하는 그런 충격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네, 뭐, 자녀들하고 같이 살다가 뭐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이나 이런 게 데이터에 상에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우리 세대는 형제가 적지만이 지금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은 형제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형이나 동생 또는 저기 누나 언니나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없다는 거죠. 예. 네, 한번, 저는 없다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긴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건성 분석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앞서 사별 경험의 내생성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을 했을 때 불편 추정이기 위해서는 관측이 불가능하면서 그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충격이 사별 경험과 인지 능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그림 4-1에서 보여드렸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별을 경험하기 6년 전부터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또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의 추정치의 강건성을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중고령자를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식별을 한 다음에 이러한 외생적인 사별 충격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정치의 강건성을 검증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별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별한 배우자의 사별 전 ADL 지수와 IADL 지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DL 지수라는 거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대상자들한테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뭐 세수나 양치질, 머리 감기, 목욕, 샤워하기, 뭐 차려놓은 음식을 식사하기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ADL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혼자 할 수 있는지, 뭐 식사 준비를 혼자 할 수 있는지, 뭐 전화 걸고 받기를 혼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10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당 지수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ADL 지수와 IADL 지수에 따라서 사별 전에 일상생활에서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필요하지 않았던 배우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기치 못한 죽음에 가까운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디파인을 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별 경험의 효과를 재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별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효과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한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주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 데피니션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중고령자가 사별 경험자의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질성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이슈로 배우자의 건강 관련 정보가 사별 발생 최소 0년부터 최대 2년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최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죽음 식별에도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분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것을 보이는 중고령자만을 한정을 해가지고
앞선 그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재추정을 한 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아까는 좀 더 그 전에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6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완화가 됐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제 유의하지 않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별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인지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지 능력의 감소가 사별 전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예기치 못한 죽음을 활용하는 사별 효과 추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를 활용을 하면은 앞선 저희의 그 메인 결과의 추정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게 그 분석 결과인데요. 그 2열과 3열을 보시면 이게 사별 배우자의 AD의 여부에 따라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와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를 이제 사별 전에 배우자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근데 이제 2열과 3열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예기치 못한 죽음 여부와 관계없이 사별 효과는 굉장히 유사하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열과 5열을 보시면 그 예기치 못한 죽음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별 배우자가 ADL, IADL 모두에서 사별 전에 건강했던 사람들만을 다시 한정을 한 게 5열인데요. 마찬가지로 4열과 5열의 추정치는 매우 유사하게 추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5열 같은 경우에는 토기적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예기치 못한 죽음을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간에 추정 결과는 강건하게 추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생성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네, 여기서 지금 사별 배우자 ADL 여부, 그다음에 그 사별 배우자 ADL and IADL 여부의 아니오에서 그 넘버 오브 PID가 관측치가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마 그 4,539고 4,538이네요. 이게 그러면은 좀 부끄럽네요. 그 한 명 정도만 더 탈락을 한 게 되는 거겠네요. ADL하고 IADL까지 디파인을 내렸더니 예전에는 뭐 1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만 걸러져가지고 99명만 남은 거게 되겠네요. 근데 전체가 지금 네. 4,774명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사별 배우자 ADL 여부에서 얘는 4,662명이면 이게 아니오는 왜 네, 제가 이거 4,662명? 설명을 좀 더 드려야 하는 부분이 예. 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컨트롤 그룹은 모든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인 부분에 들어 있고 아니오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 2열과 3열의 차이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ADL을 이었던 사람, 아니었던 사람만 바뀐 거라서 이렇게 관측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 4,774명 중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300,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300 얼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슬라이드에 좀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사별 배우자 ADL 여부에서 그 넘버 오브 PID의 차이만큼 그러면 아니오인, 그러니까 지금 예인 사람이 4,662명이고 아니오가 4,539명이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123명만큼 사별 배우자 ADL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별한 사람들 중에서 사별 배우자 ADL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1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인지 능력의 저하를 방지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뭐 팬시하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데이터나 저희 리서치 디자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앞서 그 2006년 기준을 해가지고 그 자녀의 동거 여부는 사실상 이제 각 가족이 결정하는 변수이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수들이 동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수들의 차이가 자녀와의 동거 여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질성 분석에서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사별 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스텝을 거쳤는데요. 이제 논문에는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에 안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그룹 1과 그룹 2, 그룹 3의 세 집단별 프리디터미인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나이가 57이었고요. 그룹 1은 61, 그룹 2는 63으로서 그룹 3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룹 3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그룹 1과 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요. 즉 이제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연령 및 교육 수준 그리고 가구 소득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해당 가구의 관측지들의 젊은 연령을 보여주는 대리 변수라고 한다면은 그룹에 따른 이질적 효과는 그룹 3이 가지는 평균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스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 간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을 동일하게 만들고 나서 효과를 추정을 했을 때도 사별 효과가 이전과 동일하게 추정이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그룹 간의 관측 가능한 특성에 의해서 이질적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게 그 표본을 2006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한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룹 1과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별 효과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그룹 1과 그룹 2에서 관측이 되고 그리고 양의 수정치는 그룹 3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 표본을 60세 이상으로 산정을 했을 때 그룹 간 연령이나 교육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자녀하고 동거하고 있던 그룹 3은 223만 원이었고 월 평균 소득이 그룹 1은 1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룹 3과 그룹 1의 평균 소득의 차이는 아직도 월등하게 높게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룹 3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소득이 그 사별 효과의 이질성을 야기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왜냐면은 그 앞선 분석에서 소득에 따른 이질성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룹 3의 그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소득이 여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냥 자녀와의 거주 여부에 따른 이질성이 실제적으로는 가구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실시를 한 게 1년을 보시면 1년 같은 경우에는 그룹 3에 속하면서 상대적 빈곤 표본에 속하는 애들만을 한정을 해가지고 사별 경험의 효과를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 결과는 그 앞서서 보면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관측이 됐는데 여기서는 0.553으로서 부정적인 효과가 관측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셀사이즈를 몇 가지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이 결국 이제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사별의 효과를 매개하는 경로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관측 가능한 특성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사별 효과 이질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 네. 지금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그룹 표본, 그다음에 60대 이상 표본 보면 지금 넘버 오브 PID가 이제 지금 확 줄어서 이제 800명, 400명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특히 60대 이상 그룹 표본 그룹 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에 활용된 사람 숫자가 468명인데 이 중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래도 이게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예. 예.
어텐덕스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세 그룹별로 추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체크해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거의 5,000명 중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5,000명에 300명이니까 그러면 한 6%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룹 60대 이상 표본의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6%가 30명인데 지금 여기서는 채 30명이 안 되는 네, 네, 그렇게 더미 변수를 가지고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스토스가 충분히 작동이 됐다라고 컴시스가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녀의 동거 여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은 자녀의 소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소득과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서 가구주가 누구이냐가 중요할 텐데 가구주가 자녀인 경우라면 그러면 어차피 저소득은 자녀가 대부분 번소득이고 자녀가 그 자녀의 가족을 위해서 소비할 텐데 이러한 그러니까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가구 소득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의 가구 소득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자녀랑 사는데 나는 별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돈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내가 돈이 없고 물려줄 것도 없어서 자녀 눈치 보고 살아요. 예. 예, 그런 네, 경우에 오히려 인지 능력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본인의 소득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그러면은 네. 본인 외의 소득 나머지 가구 소득을 그냥 엑서지너스한 소득이라고 간주하고 하나의 컨트롤 베리어블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노인 가구 소득만을 한정을 해가지고 구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자녀 소득이랑 잠깐만요. 아니다. 가구 소득이니까 다 들어갔구나. 이게 아마 자녀들이 그 노인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데이터를 보면 파악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컨트롤 변수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 사별 경험자 숫자가 적을 수 있다는 그룹별로 적을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질성 분석을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쪼개서 못한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룹 1과 그룹 2와 그룹 3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사별 소득이랑 그 자녀와 거주 여부에 따른 그 이질적 효과의 메커니즘 분석을 좀 실시를 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별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의 변화를 소득별 가구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 표는 이제 그 매개 변수로 뭐 현재 노동 여부, 친구 만나는 횟수, 참여하고 있는 모임 여부, 음주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 패널이 상대적 빈곤 표본이고 나 패널이 상대적 빈곤을 제외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그 두 패널 모두에서 먼저 상대적 빈곤 표본 같은 경우에는 친구 만나는 횟수랑 음주 여부, 자녀 동거 여부에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을 제외한 표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 여부와 음주 여부, 자녀 동거 여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해석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상대적 빈곤층을 제외한 표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 여부가 7.6%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동거 여부가 11.2% 포인트 증가했고요. 평균가 기준으로도 13.33,
16.23 증가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령자의 은퇴가 뭐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뭐 선행 연구랑 저희 앞선 분석에서 뭐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사별의 부정적인 효과의 차이를 뭐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감안을 한다면은 그 상대적 빈곤 여부에 따른 사별의 그 효과 차이가 사별 이후의 그 노동 패턴이라든지 뭐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파트였고요. 두 번째 파트는 박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상대적 빈곤 제외 표본에서 사별 경험이 현재 노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했던 사람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별은 지금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이 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노동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세대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만약에 먼저 사별한 음, 경우에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동에 음,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거는 그것과 인지 능력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네. 예, 해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성별 나눠서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대적 빈곤 제외 표본에서 남녀를 나누는 거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분석하시면서 성별을 나누어서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 사별 효과 일일성 부분에서는 크게 관측되는 정도의 차이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그 외에는 뭐 재미있었던 거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본인의 삶의 만족도가 사별을 경험한 다음에 여자는 증가를 하는 걸 나타났고요. 남자는 그냥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리포트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녀 동거 여부에 따른 그 일지적 효과의 메커니즘 분석인데요. 그 패널 가 같은 경우에 자녀 동거가 아닌 표본이고요. 패널 나가 자녀 동거를 하고 있는 표본입니다. 그 5가지 매개연수를 보면은 두 그룹 모두에서 음주랑 자녀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싫지는 않았는데 그 부록의 그림 1을 보면은 그 첫 조사 시점에서 자녀하고 동거를 하고 있던 중고령자의 경우에 모든 조사 시점에서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첫 조사 시점에서 자녀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단과 비교해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두 집단의 사별 이후에 그 매개 변수의 변화가 오로지 음주랑 자녀 동거 여부에서만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나 집단이 월등하게 높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두 집단에서의 사별 경험의 효과의 이질적인 원인이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서 발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컨트롤버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딱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고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뭐 다양한 이질서 분석이랑 강건성 검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너무 궁금하지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중고령자의 인지 능력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 뭐 도구 변수를 활용을 한다거나 보다 명확한 리서치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채로운 이질성 분석 역시 아까 그 송원재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사별을 경험한 표본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서베이가 수집된 기간이 짧다는 점에 의해서 수행이 좀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데이터에 좀 충분한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별을 경험한 표본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별을 경험한 고령자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고령자들의 사별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서 좀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엄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 박사님, 아까 0.6 얼마 떨어진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0.6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0.65는 사별 이후의 단기랑 장기 효과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그냥 서베이에 나와 있는 모든 효과를 다 그냥 에버리지 해버리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8년 지난 경우에는 효과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긴 하는데 마이너스 1.595로. 근데 저희 평균 효과에서는 그게 크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에버리지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69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그 0.65 정도면 71세를 기준으로 한 몇 년 후에 그 정도 떨어지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별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 사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별하면 몇 년 빨리 늙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네. 보통 사별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몇 년 걸리나요? 0.63, 0.6.65를 떨어뜨리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보통 보통 이제 10년 지나면 3점이 떨어지거든요. 3점이요? 예, 10년 지나면 3점이 떨어지니까 1년에 0. 0.3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년 정도 빨리 늙는다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어떤 걸 네. 물어보나요? 뭐 기억력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건가요? 뭐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이 항목이 이제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뭐 단어 3개를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3개가 뭐였는지 물어보는 게 장기 기억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집중 및 계산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계산을 하는 거고, 진압력은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걸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게 막 날짜, 요일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총 30점 만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같은 거 늘 어디 적어두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 MMSE 점수를 가지고 가장 간편하게 치매를 식별을 하는데 24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치매 고위험군으로 식별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MRI 같은 거를 찍고 뭐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 찍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24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냐 아래냐로 해가지고 치매를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치매인지 확인할 때 먼저 이 테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24점 이하로 판명이 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뇌의 뭔가 합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 뇌과학적으로 혹시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예, 이제 그러면 이완흥 박사님께서 이제 뭐 발표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진행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원래 세미나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2021년 첫 번째 원래 세미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수고하셨어요.